이야기들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부승찬 의원님. 갑자기 사회보라고 그러면. 네, 갑자기 사회부 나갔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방위원회 부승찬입니다. 비장하게. 저는 어제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현안 질의를 했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라는 거가 확인되었죠. 결국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게 처음으로 밝혀졌어요. 그전에는 사실상 그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었죠. 동선을 확인한다든지, 김용현 전 장관이 건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는데, 때마침 우리 국방위 박범계 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특전사령관을 양심 고백을 이끌어내는데 일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의원은 아니지만 국방위 정책자문위원인 이상엽 전문위원이 또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같이 특전사령관 같이 있으면서 느낀 거는 군인들은 위법과 항명의 외주를 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얼마나 심리적 갈등이 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령을 안 따르면 항명이고요. 명령을 따르면 또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는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외줄에서 결국은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명령을 실질적으로 거부하면서 만일 이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장태환이 돼버렸겠죠. 지금쯤 구속이 됐을 거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점이 어제 그 위에도 정말 많은 우리 국방위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저희 국방위원회는 포메이션이 화려합니다. 그래서 허영 의원하고 저만 출석하면 100% 출석인데 최고위원 2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관 역임자분이 3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초선위원회에서 늙은 초선이라 스스로 강조하시는 우리 박선원 의원이 계시고, 그래서 연령대가 상당히, 그리고 또 우리 안규백 또 위원장님도 계시고, 이런 거다 보니까 우리 허영 의원하고 저만 출석해도 100%예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국방위가 먼저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게 사회에 소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소질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중간중간에 재밌고 이래야 되니까 우리 박선원 또 선배님께서 안 돼. 아니 지난번에 연수원에도 보셨잖아요. 이게 결국은 엄중한 것도 있어야 되지만 나름 유쾌함도 있어야죠. 우리 밖에서 이 추위에 집회를 하시는 2030 세대들 보면 얼마나 유쾌합니까? 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단식, 다양한 삭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유쾌한 집회, 발랄한 집회,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고 있고, 외신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쾌 반란을 이끌어 주실, 국방부의 실질적인 마스코트, 우리, 박선원 의원님께 사회를 이양하고, 그리고, 여기 또 우리 그 국방위 사장 사회를 여기 와서 보시고 토크쇼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정권을 가지시고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게 국방위의 전체 사회입니다. 그래서 토크쇼 사회를 원래는 아까 안 들으셨잖아요. 서승만 우리
선생님께서 하기로 했는데 쫓겨났습니다. 여기에서 국회의장실에서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 서승만 선생의 버금가는 우리 박선원 위원의 사회, 토크쇼 사회를 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지를 한번 토크쇼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선원 의원님 앞으로 나올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니까 이제 패널들은 그냥 선정을 해주세요. 여기는 지금 우리 강선호 의원님께서는 뭐 국방, 뭐 복지 이렇게 나눠서 하자는데 아니 이게 내란이잖아요. 내란인데 어떻게 국방이 하고 복지를 나눕니까? 보건복지를 나눕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우리 사회자님께 정권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다음 사회자님도 정권을 받으셔서 국방위 의원님들로도 패널로 모시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오늘 여기 MBC에서도 직접 촬영 나오셨으니까 특종들을 좀 채널A도 나오셨네요. 특종들을 좀 알고 있는 거를 제공해 주시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넘기겠습니다. 졸지의 토크쇼 사회를 맡은 박선원입니다. 지금 웃을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특종을 하라 그러니까 또 이야기를 할 게 하나가 생겨버렸는데요. 아까 긴급 현안 질문할 때 홍장원 차장의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법에 의하면은 정치 관여와 관련해서 특히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홍장원 차장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7월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계엄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거기서 주목한 사람이 김용현 경호처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그리고 홍장원 국가정보원 해외 담당 대테러 담당 1차장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 셋이 움직이면 사고가 터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맨 처음에 움직인 것이 경호처장이 국방장관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방아쇠를 당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시한 게 이제 홍장원 1차장이었습니다. 제가 정보에 간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볼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경고도 하고 국내 파트 되살리려 하지 마라 하고 계속 경고를 줬습니다. 그래서 홍 차장은 저한테 왜 나만 미워하느냐 뭐 그랬었고 홍 차장은 워낙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제가 늘 경계를 했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이고 중위 시절에 국가정보원에서 영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테러국 키우다가 블랙 요원으로 수십 년 동안 정말 목숨을 걸고 많은 일들을 했던 그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영어는 저보다 좀 잘하고요. 일본어는 국가정보원의 교육을 전담하는 1호 선생보다 더 잘합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특임대니까 아주 건강 상태도 좋고요. 그래서 늘 경계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지시를 해서 12월 3일 저녁 8시에 지시해서 2시간 후에 전화 간다 했고 10시경에 그러니까 계엄 선포하기 전이죠. 10시경에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정리하자. 즉 쓸어버리자는 식의 그런 발언. 그리고 이번에 잘하면 대공수사권을 다시 주겠다. 자금도 주고 인력도 다 투입해 주겠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연락해서 협조해라. 그래서 여인영에게 전화를 했더니 잡아야 될 사람 명단을 쭉 불러주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명단 불러주고 그 다음에 검거를 함께 하자. 그리고
위치 추적도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1조, 2조로 단계적으로 검거해서 구금시키고 수사에 들어가자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대공수사권도 없고 체포 권한도 없습니다. 지금의 국정원은. 더욱이 이 사람은 해외 테러 담당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국정원장이 고개를 돌리면서 외면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대통령에게 이런 임무 지시했습니까? 확인을 해줬어야 되고 본인이 그 지시를 다시 받아서 밑에 내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2차장이 과거에 대공수사국, 그러니까 지금 안보정보국이라고 하는데 그 2차장이 안보정보국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감청을 하려면은 1차장실 능력 갖고는 부족합니다. 제3차장 과학정보차장실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자기가 옆으로 3차장한테 이거 해달라고 그러고 2차장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모두 불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장한테 그 보고를 했더니 내일 이야기하자 하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건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여기서 홍장원 메모를 공개를 했습니다만 오늘 국정원장이 2가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홍장원 관련해서 어떠한 비리라도 다 찾아내라. 그래서 특별감찰에 오후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국정원은 감사가 있고 감찰이 있는데 감사는 업무 중에 제대로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거고 감찰은 사실상의 수사입니다. 국정원 직원은 외부 사람이 수사를 못하게 되어 있고 외부 사람이 수사를 하면 그거를 막아서 우리 수사받는 우리 직원을 데려올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좌파와 긴밀하게 그 사람이 말하는 좌파는 민주당과 진보진영 시민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좌파 유튜버와 북한과 관련 있는 것 있는 대로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다 지금 조사해서 간첩으로 쳐집어 넣을 수 있게 시작해라라고 하는 2가지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내란 세력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죠. 어제 하도 날짜가 그래서 헷갈리는데 어제 국정원장 조태용을 국수본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국정원장으로서 직무유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행위로서 고발을 했는데 오늘 그와 같은 홍장원에 대한 보복 조치가 실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국수본 아침 10시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발인 조사부터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10시에 고발인 조사로 가서 엄벌을 처해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곳곳에서 내란 세력은 죽지 않았습니다. 내란 세력은 틈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그래서 어떻게 보는가? 네, 김병주 최고위원님 나오시죠. 자, 내가 본 쿠데타의 출발점, 제네시스 오브 윤스 쿠데타 제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제네시스 오브 트레이터 윤스 쿠데타, 반역자 윤석열의 쿠데타, 그 창세기. 네. 안녕하십니까. 김병주 의원입니다.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친위 쿠데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역사를 따져서 저 5,000년 전으로 가는 것보다는 불과 몇 개월 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8월 달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정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순간에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 이것은 계엄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김용현 지명을 철회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니까 실제 괴담이다. 국민의힘 또는 현 정부에서는 괴담 유포자
망상가, 그때가 또 전당대회 기간이었거든요. 열성 지지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 선동. 정치 선동. 그거는 그래도 그나마 덜 귀에 거슬리는 거고, 계담이니 망상가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꼭 윤석열과 김용현이는 친일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희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은 탄핵 추진이 막 가시화되고 또는 사회가 그러다 보면은 보수 진보의 극렬한 태극기 부대하고 우리 집회하고 충돌을 해서 좀 사상자가 나고 좀 혼란스러운 조장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상황이나 아니면 국지전이 좀 예전에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걸 빌미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세력을 확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저는 계엄법은 누구보다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34단장을 여기 수색 옆에 보면 고향 입구에 했었거든, 기계화 사단. 기계화 사단은 전차와 장갑차로 무장된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사단입니다. 12.12 때도 출동 명령을 받고 대충 민거적거렸다가 살아났던 사단이에요. 출동을 안 했던. 그래서 그 사단장을 할 때 만약 12.12와 같은 상황이 되면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상당히 고민스럽더라고. 분명히 거기 끌려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누가 부를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상황이. 아니, 실토하세요. 아니요. 그때 누가 쿠데타 제의 있었어요? 그건 전혀 아니고. 네? 자리 하나 준다고? 오해하는 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잠깨자고. 진짜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정보력이 별로 부족할 거예요. 정보가 없는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럴 때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나는 판단 기준을 삼을 것인가? 지금 같은 친위 쿠데타는 판단이 쉬워요, 사실은. 상대가 없잖아요, 그냥. 집권 세력이 모든 가진 사람이 이런 거 하는 거는 쉬운데, 양계 세력이 부딪힐 때는 어디가 반란군이고 진짜로 어디가 정의군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사실은 12.12의 최고 피해자는 군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12.12와 5공화국을 거치면서 그때 12.12 광주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군인에 너무 대한 멀리 가지 말고. 혐오감이 많았어요. 혐오감이. 너무 12.12 그러다 보니까 그 원죄라고 생각하는데 군인들이 원죄를 짓고 국가에 헌신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뭐라고 할까 존경이나 또는 존중을 받질 못한 것이 사실이고 그 45년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전역하고 이제 민주당에 들었을 때쯤 돼서는 이제 정상으로 어느 정도 갔다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군 출신도 민주당에 받아주고 또 마음껏 정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거기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황 정도가 왔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이건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하에서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빨리 앞으로 오라니까. 그래서 계엄은 사실 군인들이 별로 연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계엄에 대한 전시 계엄은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하려고 하면 오해를 받거든요. 실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터부시 여기고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났다.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계엄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했던 상황이에요. 다시는 12.12와 같은 일에서 군은 국민의 편에서 정확히 서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사실 그런 분야에 대한 공부는 좀 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김용현이 오는 순간에 계엄이 일어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계엄 발동은 너무 쉽게 법이 돼 있어요. 행정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건의하면은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 거쳐서 대통령이 바로 결심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뒷수습이 잘 안 되는 게 계엄이에요. 뒷수습이. 계엄이 선포된 뒷수습은 국회가 해제를
촉구를 하고 결의안을 내야 되는데 가반 넘기가 요새는 우리가 다수석이기 때문에 그래도 모여들어서 대쯤 다수석이 아닐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리고 140석, 150석 내외라도 몇 명만 억류시켜버리면 가반을 못 차지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래서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개헌 구조가 왜 그렇게 이 윤석열하고 김용현을 일으킬 수 있을까? 구조가 일단 된 거예요. 구조가 뭔가 하면은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인데 둘이 다 핵심 충안파입니다. 그럼 두 사람만 하고 대통령이 결착하면은 발령은 쉬워요. 국무회의는 형식적이고 오늘 보십시오. 국무회의 제대로 안 했다 그랬잖아요. 웅성웅성거리다가 말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아닌가 싶어요. 국무회의를 7분 정도 하면 자기들이 다 공범이 되니까 안 하고 웅성웅성 했다고 해서 그거는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그래서 핵심들은 이미 그 계엄 네. 직무 착수에 다 들어갔던 거예요. 총리가 가서 국무조정실장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시간에 그 다 계엄 업무에 지금 착수에 들어간 거고. 오케이. 그건 조금 있다고. 장관도 다 그렇고. 네. 네. 그래서 구조가 그렇고 계엄을 발령하면은 핵심 키맨이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 그다음 계엄사령관인데 두 명이 충안고잖아요. 구조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심도 쉽고 실행도 쉬운 구조가 돼 있고 두 번째는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간 적은 역사 이래 없어요. 그거는 진짜 맹점입니다. 왜냐하면 경호처장은 2년 동안 했는데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대통령의 안위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던 사람이에요. 입틀막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럼 국방부 장관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국민과 국가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대통령의 안위와 국가 국민의 안위가 충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경호처장 출신은 대통령의 안위를 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죠. 대통령 탄핵한다고 그러죠. 국가적으로는 탄핵해야 되는 게 맞고 대통령 개인으로는 탄핵 안 당하는 게 맞을 때 경호처장을 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러한 정황들이 많이 났잖아요. 그 경호처장 간 공간에 지금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뭐 특전사령관이 모의했다. 이거 그냥 아는 사람끼리 그 저녁 먹을 수 있지 않냐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얘가 다른 지휘관을 끌어모아서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LG 회장이 삼성 사장단, 핵심 사장단을 삼성 회장한테 동의 없이 자기 간절 공간으로 불러서 식사를 하고 하면은 다 오해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기도가 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과 김용현의 특성이죠. 윤석열과 김용현은 정치력이 없어요. 정치력이 없는 사람들은 주로 무력으로 하려고 해요. 옛날에 그 성숙되지 않은 어린아이나 이런 경우는 무력을 말 안 하다 하면 무력을 하는 경우도 힘이 세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무력은 비상계엄이라는 칼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오면은 분명히 비상계엄을 하겠다라고 주장한 근거가 그거였고요. 그래서 8월 달에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게 다 맞물려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권의 계엄은 이미 오래전부터 윤석열과 김용현은 계엄을 구상하고 있었다. 언젠가 한 칼에 다 반국가 세력을 쓸어버리겠다. 반국가 세력은 자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 민주당이나 뭐 여러 세력들이죠. 그래서 그동안 줄기차게 반국가 세력,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해서 갈라치기 하면서 쓸어낼 대상들을 분리시켰던 거죠. 그리고 대상이 이제 선명해지고요. 어제 특전사령관은 이미 본인도 오래전부터 징후는 알았다는 거예요. 너 징후가 뭐냐고 국방에서 질문했더니 반국가 세력 이런 거 하면서 쓸어버려야 된다라고 김용현이가 자주 얘기하면서 동의를 구하는 투로 이렇게 많은 모임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조금 위험하긴 한데 설마 그렇게 하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